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단 상담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는 주제가 집단 상담자입니다. 제가 1주차랑 2주차 때 이미 여러 번 집단 상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그 집단의 리더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 상담에 상담자가 있다면 집단 상담에는 집단 상담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목차를 볼까요? 집단 상담자의 역할과 자질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자가 되려면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지, 또 집단 상담자의 전문성은 어떤 게 있는지, 네. 그리고 집단 리더십, 또 보조 리더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공동 리더라고도 부르는데, 네, 공동 리더십 이렇게 보실 거고, 마지막으로 집단 상담자, 즉 리더로서 하면은 별로 집단에 좋지 않은 문제 행동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 행동들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이 질문들을 보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나는 왜 집단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가?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이미 좀 얘기를 나눈 것 같고, 세 번째, 내가 참여하고 싶은 집단의 리더는 어떤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기를 원하는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왜 집단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처음 경험했던 그 집단 상담이 저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은 걸 느끼고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때 저는 집단 상담을 배우고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고요. 내가 참여하고 싶은 집단의 리더는 어떤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길 원하나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주로 이제 지금까지 집단에 제가 참여를 할 때는 좀 유명하신 분을 찾아갔어요. 이분이 집단을 잘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으면 그분 집단을 찾아가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여러 이제 유명한 집단 리더들을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를 말씀드려보면 일단 좀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수용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리더분이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좀 인지적인 작업보다는 정서적이거나 좀 체험적인 그런 작업을 제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좀 뭐 비례자 기법이나 뭐 두의자 기법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게슈탈트적인 기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리더분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집단원으로서 그 작업을 할 때는 좀 민망할 수도 있고 너무 감정 접촉이 막 세게 일어날까 봐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게슈탈트적인 좀 체험적인 그런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그런 리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거 질문은 어떠세요? 나는 나 같은 집단 상담자가 이끄는 집단에 참여하겠는가? 뭐, 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생각은 있긴 한데, 네, 일단 대답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교재는 15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집단 상담자는 집단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슈퍼비전 하에 자, 슈퍼비전 이제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개인 상담 수업 들으셨으면 슈퍼비전 하에 임상 실습도 충분히 완수를 해서 집단 상담 리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는 집단 운영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어떤 집단을 할지 계획을 하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집단 상담이 있는데, 기존에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할 때는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등등. 강사를 섭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집단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항상 평가 과정이 들어갑니다. 평가가 들어가야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미비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평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4가지 단계를 집단 상담자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획은 안 하고 나는 운영만 하겠다. 그러기는 힘듭니다. 이런 제반 절차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 집단에 딱 오게 되면 일반적인 사회하고는 좀 상호작용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여기서는 바람직한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처음에 몰라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집단원들에게 집단 상담자가 그 본보기 역할을 모델링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의 그 치유적인 요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자기 개방이라는 게 없으면 집단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해야 상담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개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안전하다는 느낌, 신뢰가 없어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 개방을 좀 하는 모습을 모델링을 하면 이것도 집단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집단도 개인 상담과 마찬가지로 한계나 규범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배우실 건데,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집단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구조화라고 하죠. 개인 상담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하는 작업도 리더가 하셔야 되고, 이렇게 집단의 규범을 정했으면 그런 규범을 잘 지키도록 도와야 되고, 또 시간 관리도 또 중요합니다. 집단 상담이 물론 이제 마라톤으로 할 때도 있지만 2시간씩 10회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2시간 동안 10명이 모여서 집단 상담을 할 때 2시간 동안 사실 10명의 주제를 다 다루기는 어렵고, 구조화면은 짧게 발표를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비구조화 프로그램이면 한두 명 정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어쨌든 이 2시간쯤 됐을 때 집단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10분 남겨놓고 어떤 집단원이 자신의 엄청 트라우마틱한 힘들었던 이야기를 덜컥 꺼냈다. 그러면 10분 동안 이 이야기를 듣고 작업하고 내담자 집단원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커트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내담자를 설득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식의 시간 관리가 집단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2시간짜리 집단인데 초보 집단 상담자들은 시간 관리가 이제 어렵고, 집단원들 말을 잘 끊기를 되게 미안해해서 못 끊어요. 그러다 보면 2시간 만에 종결을 해야 되는 집단이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관리도 리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는데, 물론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인데요. 집단 상담은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 리더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1대1보다는 더 신경 쓸 게 많고, 많은 사람의 어떤 욕구나 니즈를 잘 관찰하고 알아차리면서
충족하면서 갈등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세팅이기 때문에 리더가 얼마나 좀 유능하게 숙련이 되어 있는지, 또 리더의 품성도 중요한 게 리더가 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 집단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단 상담을 나중에 하시고 싶다 그러면 리더로서 나의 인격 수양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내 성숙한 인격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또 집단 리더로서의 역량도 열심히 연마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집단 상담자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7가지죠. 7가지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집단을 구조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집단 작업도 하셔야 되고, 집단원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집단의 흐름을 조절해야 되고, 또 집단원 선발은 뭐냐면 집단 상담을 이제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모집을 할 텐데, 이 모집하는 단계에서 집단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분이나 두 분이 집단에 적합하지 않은데 들어오셨다. 그러면 이 집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집단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을 미리 배제하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 있다거나 자살 사고가 너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집단에 와서 상호작용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조현병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선별 과정에서 집단 상담보다는 개인 상담을 먼저 하시고, 이런 문제가 좀 잦아들고 나서 집단 상담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서비스를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목표 수립과 성취 조력, 이거 정말 중요하죠.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제 집단의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뭐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뭐 연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진로 집단, 중독 집단 등등이 있는데, 큰 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단원들이 오시면 뭐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그분들 각각은 그 큰 주제 하에서도 또 세부 목표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목표를 잘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상담에서도 첫 회기에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첫 회기에 목표를 잘 설정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후 회기가 방향성 있게 성과 있게 잘 가느냐 아니냐,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도 집단의 큰 목표 주제는 있지만 그 안에서 개개인의 목표를 리더가 첫 회기쯤에 잘 정하도록 도와주고, 그 목표를 종결 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집단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단원의 보호, 격려, 수용입니다. 집단 상담이라는 세팅이 개인 상담보다 더 파워풀한 효과가 치료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되게 좀 위협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직업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기 때문에 크게 내담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상담자도 있지만 그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상담자는 자격이 박탈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집단 상담인데, 집단 상담은 1대1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아무리 집단원이 상처받거나 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 해도 다른 집단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한 집단원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집단원이 솔직하게 피드백을 한답시고 너무 좀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리더가
잘 거기서 커트를 하고 그 공격적이거나 비난의 말을 한 사람의 말을 다른 말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 말을 들은 집단원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집단 상담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거나 나는 집단이 안 맞아. 집단 상담은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단 상담을 왔다는 건 마음이 힘들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온 건데 오히려 거기서 더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리더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원을 잘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에 참여하신 분들은 뭔가 변화나 성장을 본인이 원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기가 꽤 높은 상태로 오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셨을 수도 있지만 변화를 하거나 성장을 하는 일은 사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집단원이 시도를 할 때는 충분히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용이 나와요. 수용은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죠. 수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집단원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비춰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수용해 줄까? 이런 염려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에 용기 있게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비수용적인 그런 태도로 나를 대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상처를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 리더는 모든 집단원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이 수용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수용. 모든 걸 다 수용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죠. 만약에 폭력 가해자 집단을 집단 상담을 하게 됐다.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폭력의 가해자를 모아놓은 이런 집단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가해자들이 자신이 어떤 폭력을 행했었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논의를 하겠죠. 이 집단에서는. 그랬을 때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것까지도 수용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궁금함이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을 예로 들면 폭력이라는 행동은 수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폭력을 하게 된 이 사람만의 히스토리가 있죠.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너가 참 그런 삶을 살아왔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를 뭐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담자가 폭력을 하는 데까지 이 내담자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타당화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TV 예능 중에 이혼숙녀 캠프 이렇게 부부 갈등 관련한 그런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프로를 보다 보면 아니면 뭐 그 육아 관련된 프로그램 뭐 금쪽이 이런 것도 보시면 부모가 아이에게 폭력적인 뭐 말이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짜증을 심하게 낸다거나 때리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거를 즐기는 건 아닙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이에게 필요하거나 좋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일단 빼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사람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본인이 폭력의 피해자였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배우게 된 거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성을 잃은 순간에 그 무의식 속에 각인된 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거 자체는 그냥, 그랬구나라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폭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집단 상담자의 역할은 교재 155쪽에 있는 글상자 4-1을 정리를 한 거고요. 156쪽에 보시면 맨 위에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단 상담자가 집단을 신뢰하고 집단원들에게 변화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면 집단원은 기꺼이 집단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게 될 것이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리더가, 집단 상담자가 먼저 집단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집단 안에서 치유적 변화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믿어야 되고, 여기 오시는 집단원 각각은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어야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집단원들이 집단을 믿고 자신을 좀 내맡기면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에 것도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집단 상담자가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집단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집단원의 주관적인 경험을 존중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집단원들은 비로소 적극적 경청의 힘을 깨닫고 자신들도 이를 실행해 보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리더는 개방적이고 어떤 경험이든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심지어 가해나 폭력에 대해서조차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모든 집단원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태도를 모델링을 이제 리더가 해주시면 집단원들도 그거를 몸소 체험하면서 이렇게 존중받으니 좋구나 하면서 다른 집단원, 타인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존중하는 태도로 경청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집단 상담자의 이 부분이 슬라이드에 있었는데 네, 제가 책으로만 먼저 말씀드렸는데 네,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집단 상담자의 자질로 넘어가겠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되고 9가지 자질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단 상담자, 좋은 집단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9가지 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9가지 특성을 다 갖추고 있지 않는 게 더 당연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제 수련하는 시작 단계잖아요. 네.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집단 상담을 뭐 한 10년 정도 했다. 그랬으면 이 9가지의 자질이 어느 정도는 좀 채워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이런 자질이 없는데 이렇게 좌절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자질을 앞으로 키워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오늘 9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수용이에요. 집단에서는 즉 리더가 집단원들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타인을 수용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수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상담을 이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 수용이 잘 안 돼요. 저도 상담 지금도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담을 제가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자기 수용이 너무 안 됐어요. 저 스스로 저의 못난 점, 단점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고 그런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무 막 가혹하게 좀 완벽주의적인 태도로 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수용이 안 되면 자기를 자꾸 들들 볶게 돼요. 그리고 자꾸 화가 나고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생김새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상담자로서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냥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과 나의 한계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감정 조절을 좀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더 리더로서 더 중요한 이유는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저 지금 집단 상담한 지 15년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집단 상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변수도 많고 그냥 집단 상담 자체가 원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헤매요. 아직도 헤매요. 그럼 집단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제가 자기 수용이 안 되면 수치감을 확 느끼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자기 수용이 되면 제 실수나 부족함을 집단원들 앞에서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집단 리더로서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 수용이 잘 돼야 집단원들과 직접적이고 솔직한 관계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단 리더로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오픈을 하면 집단원들도 자신의 약함이나 두려움,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을 직접 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자기 수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